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 잇따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씨 관련 의혹에 연루된 키맨 4인방의 진술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요.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를 가릴 쟁점은 무엇일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씨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특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후 네 번째 조사인데요. 오늘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겠습니까? 뭐 넓은 의미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약 정리하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아니다라는 답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또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또는 내가 안 했다 등등 어떤 진술이든 내놓으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따라서 넓은 의미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좁게 보면 진술 거부라기보다는 특검이 추궁하고 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특검이 지난 3차 조사까지 100쪽이 넘는 질문지 가운데 절반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는데 일단은 준비한 질문지는 모두 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모든 것을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의 답을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만약에 여기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야기를 안 하니까 또는 제대로 된 답을 안 하니까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은 그냥 완벽하게 묵묵부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설령 묵묵부답이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말줄임표를 적든지 또는 답변하지 않았다라고 적든지 또는 묵묵부답이라고 적든지 다 이렇게 피의자 신문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 추후에 또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형사 재판에서도 활용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을 모두 다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김건희 씨와 같은 시간에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어떤 진술을 할지 이 부분이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렀다. 두 사람의 진술을 좀 비교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물론 특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조사를 하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또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또 둘의 진술을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두 명 중에 한 피의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또 다른 피의자에게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어떤 그 조종실에서 컨트롤룸에서 이런 것들을 다 모두 조율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우연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특검 측에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검이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 대면 조사 가능성이 좀 선을 긋고 있는데 사실 두 인물이 좀 상반된 진술을 할 경우에 대면 조사, 대질 조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대질 조사라는 게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확 인식이 되죠. 어떻게 진행됐구나. 그리고 또 대질 조사를 하게 되면은 한쪽의 거짓말이 무조건 다 밝혀지고 어느 한쪽은 진실을 말하는 게 확인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대질 조사 결과가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대질이라는 게 양측의 입장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 한 측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진실은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저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 상황과 그 분위기를 보시면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질 조사를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가끔은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일부러 그렇게 좀 수사기관을 현혹하기 위한 그런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대질 조사라는 게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자리거든요. 따라서
지금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에서도 대면 조사,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양측의 주장이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구속되기 전에 내놓았던 진술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대질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의아하긴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대질 조사라는 게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서로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필요도 없이 객관적인 물증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증거가 부족하다는 어떤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만약에 전성배 씨가 원한다 하더라도 예. 김건희 씨가 나는 원치 않는다, 싫다라고 하면 이걸 또 강제하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검이 밝힌 것처럼 대질 신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성배 씨는 앞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포기했고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자, 우선 경우를 좀 나눌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물론 전성배 씨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심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심의 단서들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전성배 씨는 뭐 다른 거 다 떠났어요. 정치자금법이나 네. 뭐 공천 관련된 거 또는 뭐 이권 청탁 다 떠나서 선물을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이거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만 좁혀서 보자면은 실제로 그 선물을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김건희 씨에게 전달을 하고 청탁까지 전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실제로 지금 억울한 상황이다. 물론 잘못은 했고 또 선물도 받았지만 김건희 씨에게는 전달하지 않은 게 맞다. 정말 분실한 게 사실이다. 예. 라고 한다면 전성배 씨가 거짓 진술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술이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경우죠. 계속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것을 부정하고 있다. 거짓말로 감추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당시 이 물건 뭐 교환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전성배 씨와 동행을 한 인물이 김건희 씨와 가깝다든지 또는 당시 물건을 교환할 때 추가적으로 지불한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이 또 김건희 씨의 당시 측근이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크게 의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성배 씨가 입장을 바꿔서 실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는데 그런데요. 이 경우를 뭐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전성배 씨 본인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구속되기 직전에도 한 언론사와 길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좀 본인에게 유리하게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전성배 씨 입장에서 지금 김건희 씨에게 이 선물을 전달했다고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이로운 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물을 받고 분실했다는 거에서 끝나는 것과 예. 당시 연구인이었던 김건희 씨에게 이 선물을 전달하고 청탁까지 전달을 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지금 예. 두 번째 경우를 전제하는 건데요. 이거를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죄만 더 커지지. 그러네요. 예,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을 해줬다고 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렇다면 전성배 씨 입장에서는 끝까지 모든 것을 감추는 게 이로운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씨 역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관련자들에게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라. 지금처럼 진실을 밝히지 않고 내가 연관된 것을 최소화시키면 나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적인 책임의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오늘 전성배 씨가 어떤 얘기를 할지 뭐 지켜봐야 되겠고 또 특검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유의미한 어떤 진술 태도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와 연관된 의혹의 핵심 키맨 4인방이 모두 구속된 상황입니다. 뭐 이종호 전 대표라든가 김혜성 씨라든가 특검팀이 이분들을 이용을 해서 특검 조사를 좀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자들이 전부 다 범죄자다, 전부 다 잘못을 했다,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수사는 해봐야 되는 것이고 재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뭐 유죄를 단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수사라는 게 물론 아주 온전히 진실을 발견 그리고 또 정의 구현 입장에서 보자면 다 찾아내서 다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하면 된다. 이거 옳은 말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주고받는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고받는 것.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사를 하면서도 뭔가 아주 핵심적인 인물 또는 훨씬 더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볼 때 반드시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물들, 큰 혐의를 받고 있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큰 본줄기만 따라가고 예. 거기에 격가지 정도는 좀 어느 정도로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가명 같은 건가요? 꼭 가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예 기소를 안 하는 거죠. 아. 네, 또는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주 반대 상황으로 좀 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별건으로 수사를 하거나 또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지들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또 압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넓게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 또는 수사기관이 좀 뭔가 권한을 좀 남용하는 거 아닌가 뭐 구태 수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걸 통해서 성과를 얻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특검이 아니라 이 일반 보통의 검찰이었다면은 아마도 그런 시도들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뭐 대중에게 공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예. 특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들을 이 핵심 4명의 다른 피의자를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회유를 하고 어떻게 압박을 해서 감춰진 진실을 밝혀낼 것이냐. 이 부분은 특검이 특별하게 만들어진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 수사 조직이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의 진술도 그렇습니다만 전성배 씨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구속된 키맨들의 어떤 진술이 변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죠. 누군가 한 명이 먼저 본인이 감추고 있던 진실을 털어놓음으로써 특검 수사에 크게 기여를 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 씨에게 큰 타격을 준다면 다른 피의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오고 간 이야기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저렇게 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냥 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런데 내가 끝까지 감추고 있다가 끝까지 김건희 씨를 위해서 함구하고 있다가 나중에 감췄던 진실이 다 드러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거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량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지금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변호인들 역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뭐 특검과 이런 피의자들의 계속된 머리 싸움이 진행되는 것이고 물론 뭐 신이 있다면 신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진실을 확인을 해서 처벌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수사기관이 찾아낸 것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고 또 법원에서 증거로 증명된 부분만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형사 제도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이번 주 중에 김 씨를 기소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가능하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의혹들은 혐의에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예. 같은데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특검법상 김건희 씨 관련해서 수사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일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미 다른 특검 발족 전에 출범 전에 있었던 수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된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구속영장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이 31일까지인 겁니다. 그래서 31일 되기 전에 기소를 해야만 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풀려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사람을 단위로 본다는 그 인 단위설이 있고 그리고 또 사건을 단위로 본다는 뭐 사건 단위설이 있는데 우리 법원은 사람 단위가 아니라 사건 단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혐의가 많을 경우에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구속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또 별도의 구속영장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그렇습니다. 하는 거군요. 물론 이게 일부러 구속 기간을 길게 확보하기 위해서 쪼개서 하나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혐의도 많고 또 그중에서 먼저 확인된 거 위주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현재 남아있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내란 특검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건데요. 한 전 총리가 그동안 이제 특검 조사에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왔고 처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했던 부분을 좀 번복을 하면서 일부 혐의는 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다른 부분 지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굉장히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구속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위증 관련된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도 사실관계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사실 수사관리 기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정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상황에서 수사에 계속해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또는 영장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 특검의 이번 선택은 뭐 당연한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또 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당시 국무총리였고 또한 국무총리로서 했던 행동들에 대한 뭐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비난뿐만 아니라 굉장히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약간 좀 충격적인 부분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 이게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특검은 오히려 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완결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할 때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을 하고 또 상당수의 국무위원은 소집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당시에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에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루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애초에 이걸 반대할 만한 국무위원들을 부르지 않은 것이다. 즉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을 해서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 이게 다 내란 방조 아니냐라고 현재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법원에서 인정이 될지는 별개로 지금 특검이 이렇게 법리를 구성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영장 실질 심사 시기가 저희가 자막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27일 오후 1시 30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정재욱 부장판사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분이 김건희 씨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발부가 되는데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굳이 따져보자면은 이상민 전 장관은 당시에 국무총리보다 아래에 있는 그 장관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런 분석보다는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되는 이유가 결국 이 내란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또한 그동안 여러 차례 진실을 감추려는 노력을 하다가 이게 들통난 상황이 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떤 특정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될 만하기 때문에 구속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또한 김건희 씨는 내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뭐 악감정이 있어서 구속을 했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김건희 씨 역시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고 또한 증거가 상당히 명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 발뺌을 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본다면 같은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속이다라고 본다기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 역시 같은 기준으로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감추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부분은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이 이렇게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부 여당이 검찰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이고 그리고 또 수십 년간 지속돼 온 형사사법 체계와 형사수사 체계가 뭐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예. 이런 상황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전직 검찰총장까지도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도 대단히 클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즉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아마도 특검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관련해서 뭐 단순히 지켜본 사람 또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막지 않았던 사람을 넘어서 뭔가 내란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내란 관련해서 역할을 수행했거나 또는 적어도 방조했다면 이 부분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진탄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약간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 관련해서 직접적인 혐의를 받고 있지는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이제 과연 여기에서 풀려나는 것이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행정처장도 즉시 항고하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물론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런 상황에서 저도 당시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런 판단을 한 후에 이거는 본인이 책임지기 싫어서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한번 넘긴 것이다라고 저희도 연합뉴스 TV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판단 기회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 부분은 의아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범죄냐, 법적으로 잘못이냐, 이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까지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 많은 법조인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현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